그러면 정부가 내 빚을 다 갚아주는 건가요? 이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정부가 내 빚을 대신 갚아준다. 이제 이 문장 때문에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건 아닙니다. 세도약기금 이름만 들으면 빚을 전부 없애주는 것처럼 들리지만 하지만 이 제도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변호사 정경현 변호사입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세도약기금인 건가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충격을 겪었지 않습니까? 식당이라든지 카페, 자영업자들, 프리랜서, 대출을 끼고 창업하셨던 분들까지 하루하루 버티기가 상당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빚이 늘어났고 연체자는 이제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장기 연체자들이 약 11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카드사, 금융기관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들의 빚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 누군가 떠안고 이걸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점에 세도약기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왜 근데 7년인 건가요?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이제 돈을 빌려주는 대여행위라고 하는데 이 대여행위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은 상사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데 개인과 개인 간의 돈거래 개인과 개인 간의 대여는 소멸시효가 10년이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상사시효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5년과 10년 사이에 적당한 시기를 7년으로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추가로 이게 제 사견인데요. 장기 연체가 되면 신용불량이 되잖아요. 신용불량자가 많으면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태일까요? 이 나라를 운영하는 이 정부의 입장에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개인이 돈을 안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돼요. 그 사람은 더 이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음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다든지 매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가지고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봤을 때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평가를 해야 되냐, 어느 기준의 사람들을 다시 복권을 시켜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제 생각엔 7년이 아닐까 봅니다. 그러면 정부가 내 빚을 다 갚아주는 건가요? 이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정부가 내 빚을 대신 갚아준다. 이제 이 문장 때문에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건 아닙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해가지고 캠코라고 하죠. 이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사오는 거예요. 근데 이 채무조정제도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는데 채무를 조정해준 특정 기관이 중개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처럼 채권을 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자로부터 금융기관이겠죠.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사옵니다. 사오는 순간 기존 채권자로부터의 추심은 중단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채권을 사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심사를 하는 겁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이 채무자의 빚을 소각시켜 줄지 반대로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최대 80%까지 감면을 받으시고 나머지를 장기 분할 상환으로 다시 변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즉 이 제도는 조건부담감, 정확히는 면책형 채무조정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도약기금 신청했는데 매입이 안 됐을 때 그건 이제 세도약기금에서 진행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의 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세도약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세도약기금의 절차, 진행 방식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도약기금은 매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채권을 매입을 하다 보니까 매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매입에 성공한 채권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매입에 성공하지 못한 채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제 그 차이가 있을 건데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세도약기금 대상 조건이 있었잖아요. 대상 조건에 해당돼 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을 시도를 해요. 매입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이 채권을 소각을 할지 아니면 소각을 하지 않을지를 한 번 더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각을 하는 조건이 있어요. 또 첫 번째 조건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의 소득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저생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계형 재산 외에 보유하는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임차보증금이라든지 생활비를 위한 비용 같은 것들이겠죠. 그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 5년 동안 출입국 사실이 2회 이하여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셔야 채무가 완전 소각이 되고요. 충족을 못한다 그러면 소각이 안 되겠죠. 소각이 안 되면 특별한 채무조정제도, 채무 감면제도에 들어가셔가지고 일부는 감면받고 일부는 장기간 변제하는 걸로 채무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세도약기금의 대상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 7년 이상의 장기 연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라고 돼 있는데 이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는 담보 채무가 아닌 신용 채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5천만 원은 한 금융사의 5천만 원이 아니고 개인이 지고 있는 모든 채무 5천만 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천만 원의 대상에서 이자는 빠지는 순수 원금만 5천만 원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보채무,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라든지 자동차에 저당권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들,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여금 채권만 해당이 돼요. 카드론이라든지 대부업체 대출,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카드 대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결격 사유는 따로 있을까요? 네, 결격 사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투자 목적임이 명백한 채권입니다. 주식이라든지 코인, 도박 같은 것들, 이런 사행성 행위를 하다 발생된 채무는 소각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 사업 채권 중에서 업종이 사행성 사업이든지 유흥업으로 확인되는 채권들, 이것도 소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대상에 대한 문제인데 채무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되지 않고요. 다만 영주권자라든지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7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세도약기금에서는 조정이 되지는 않는 거네요. 7년이 안 됐다면 세도약기금의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라든지 아니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절차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개인회생도 있고 뭐 워크아웃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의 도산제도를 수년간 다뤄봤던 제 경험을 봤을 때는 세도약기금의 대상 조건하고요 결격 사유가 조금 엄격하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연체 이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 가능하거든요. 근데 세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3개월만 연체가 돼도요 그 채권자들이 직장이랑 집에 찾아와요. 그리고 내 모든 계좌가 압류되고 신용카드 사용이 안 되고 그냥 급여를 압류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내 집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 3개월 안에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근데 이런 기간을 7년 동안 유지한다?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리고 채무 금액도 5천만 원 이하로 지금 제한돼 있죠.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담보 채무 15억까지 가능하고 개인 파산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증대된 사유도 보면은 개인회생은 사행성이라든지 주식, 코인 같은 경우 물론 되게 엄격하게 보지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회생이 되긴 됩니다. 세도약기금은 자체가 소각이 안 돼버리죠. 그리고 이 5년 이내에 2회 이하의 출입국 사실이 없어야 된다.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만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조정제도처럼 비슷하게 보이긴 하는데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엔 어떻게 도덕적 해이에 대한 말씀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사실 되게 논의가 좀 많거든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공감하기도 하는데 이 악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를 없앤다? 라는 거는 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이 제도를 시행을 해가지고 성실했지만 불운했던 채무자들을 최대한 재기를 도와줘 보고요.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그것 때문에 제도를 없애버린다가 아니고요. 그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가지고 악용 사례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덧붙이자면은 도산법, 회생 파산을 수년간 오랫동안 다뤄왔잖아요. 그리고 개인 회생뿐만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분들 그리고 법인 사업자까지 모두 다 재기를 도와드리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성숙한 사회라는 거는 실패에 관용적인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은 살면서 다 실수를 합니다. 실수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겠죠.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한 번씩 하는데 그 실수가 잊혀질 수 있도록 아니면 실수를 딛고 다시 재개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저변을 마련하는 사회가 저는 성숙한 사회라고 보고 이런 제도 역시 그런 성숙한 사회로 가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되고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잘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도약 기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도약 기금의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채무 조정 제도가 새롭게 생겼다는 것은 사실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의뢰인들한테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분들이 채무를 조금이라도 탕감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가장 효율적인지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다양하게 이용해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저의 입장에서는 저희 의뢰인들한테 선택지를 하나 더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 의뢰인들한테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만이 아니고 여러 다방면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들이 생긴다면 계속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